오늘 준비한 영상은 광해군의 잘한 점과 과오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도 광해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나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신하들에게 쫓겨난 왕들은 무슨 종, 무슨 조라는 묘호를 받지 못하고 무슨 군이란 강등된 호칭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광해군 역시 연산군처럼 신하들에게 반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기존의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연산군은 쫓겨날 만했지만 광해군은 쫓겨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 싸움에 희생된 유능한 군주였다고 하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광해군에게 아무런 과오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의 공과 과오에 대해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조의 도망. 전국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하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죠. 부산에서 파죽지세로 북진해 올라오는 일본군을 보고 깜짝 놀란 우리의 임금 선조는 재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평양을 거쳐 명나라와 맞닿아 있는 의주까지 도망가게 되죠. 사실 그동안 선조는 세자책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중전 의인 왕후는 아들이 없었고 후궁의 자식들 즉 정통성이 없는 서자들만 있었기 때문이죠. 선조는 본인의 아버지가 정통성이 없는 것에 대해 항상 콤플렉스였기에 오랫동안 세자책봉을 미루어 왔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의주로 가기 전 평양에서 다급하게 서자 광해군을 세자책봉하게 됩니다. 이 광해 너를 세자로 임명한다. 나는 저 북쪽의 끝 의주로 갈 것이다. 나 대신 전국을 부탁하마. 그렇게 총알바지 광해군을 하나 세워놓고 저 멀리 북쪽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여차하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을 왕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왕이었죠. 이 상황을 본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의 왕이란 사람이 도망가는 걸 보고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아 궁궐인 경복궁을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얼떨결에 세자가 된 18살의 광해군은 정말 다행히도 영민했던 인물이었고 본인의 지지 세력인 대북파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적지 않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안정시키고 전쟁에 참여한 광해군, 저 멀리 피난가 있는 선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고 백성들의 신망과 지지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전국 각지의 의병들, 이순신, 권율 등이 이끄는 광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 1598년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빨리 복귀한 우리의 임금 선조. 더 어이없게도 백성들이 임금보다 세자를 더 좋아하니까 그는 광해군을 칭찬은커녕 질투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처형. 그러나 광해군에게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광해군의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즉 서자 출신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임모 광후와 세장가를 들어 영창대군을 낳습니다. 영창대군은 왕비 소생의 적자라 정통성은 광해군보다는 영창대군 쪽에 더 있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 때까지 조선의 붕당은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때 북인 내에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교체하자는 소북과 무슨 소리냐 광해군이 세자이니 광해군을 지지해야 한다는 대북으로 나뉘었는데 이 영창대군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선조가 사망했고 세자였던 광해군이 즉위하였습니다. 소북은 남인과 서인으로 합류했고 대북이 북인 전체를 대표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비록 왕이 된 광해군이었지만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 임목대비와 정통성을 갖추고 있는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존재가 광해군의 왕권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광해군에게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복형도 아닌 같은 어머니의 유일한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해군이 워낙에 사고뭉치여서 세자가 둘째 아들 광해군이 되었던 건데 아무래도 유교 사회에서는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차남이 왕이 됐다는 것도 광해군에게는 정통성의 문제가 되었고 광해군은 친형 임해군을 특별한 물증도 없이 영모제로 몰아간 뒤 죽여버렸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친형을 죽일 수 있느냐며 이미지 관리를 했으나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처분 하나하나로 점점 형을 옥죄어 가다가 형 임해군을 죽음까지 몰고 간 거죠. 그것도 재위 1년 만에 말이죠. 또한 광해군이 즉위했을 당시 소북의 중심들은 처형했고 남은 이들이 합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후궁이었던 자기 생모를 왕비 자기로 추존합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광해군. 임진왜란을 직접 현장에서 몸소 겪고 민생을 안정화하는 데 주도했던 광해군은 무엇보다 임진왜란이라는 7년의 지옥이 끝난 후 그 피폐해진 사회를 재건해야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광해군 즉위년이었던 1608년 한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지방의 특산물로 내던 곡물을 쌀로 대신하여 내게 했고 백성들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구당 부과하는 세금과 달리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죠. 이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지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 재분배 기능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득권 양반들은 심기가 불편했죠. 더불어 위생보건 상태가 엉망이라 광해군은 허준을 물심양면 지원하여 1612년 동의보감이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위 초반에는 임해군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정치적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북인이 주도적인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남인과 서인도 최대한 많이 등용해주는 등 균형 있는 정치력을 진두지휘하는 유능한 군주였답니다. 폭군으로 불리게 된 이유? 그러나 이 광해군은 출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듯합니다. 의심병이 아주 심했는데 별것도 아닌 일을 확대했고 영모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표적조사와 고문 자백을 강제로 받아냈으며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도 고문할 정도로 재위 초반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피해의 정치적 숙청을 연이어 나가는 게 아닙니까? 체포 기준은 그냥 평소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증거 조작해서 강제로 데려다 영모죄로 엮었고 고문을 강행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식이었죠. 의심병이 심했다기보다는 본인 지지 세력이 아니면 어떻게든 제거해나가 왕의 공포심을 보이려는 의도였겠죠. 1612년에는 7개월간 340명이 모진 조사를 받고 100여 개의 가문이 풍비박산 났다죠. 그러나 광해군이 제일 표적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 왕권에 가장 방해되는 인물 바로 새엄마의 아들 영창대군. 1613년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타겟팅한 영모 사건을 또 조작해냈고 국가의 의도적인 영모 조작에 많은 신하가 또 희생되었으며 이를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와 엮어서 임목대비와 그녀의 딸 정령공주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 1614년 영창대군이 유배되어 있던 강화도에서 9살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실록에서는 그 사망 경위가 제대로 적히지 않았으나 각종 야사에서는 그 어린 영창대군에게 팝도 안 준 채 굶기다가 방 안에 가둬놓고 불을 피워 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임목대비는 오열했으나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모두 광해군 손에 희생되었고 그런데도 그녀는 궁에 유폐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양어머니지만 광해군은 어미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이 일화를 광해군의 패모살제라고 부르죠. 패모살제를 두고 태종 이방원이 동생을 죽인 거나 세조가 조카를 죽인 거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며 변호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굳이 패모살제를 떠나서 광해군은 오로지 공포심만으로 신하들을 찍어내리기 위해 각종 증거 불충분 조작만으로 숱한 피바람을 일으킨 일화만 두고 봤을 때는 마치 연산군 때와 양상이 비슷했으며 실제 당시에도 연산군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죠. 광해군의 과오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동법을 통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많이 개선하는 듯 했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사치벽 때문에 각종 궁궐 공사에 백성들의 강제 노역시키며 더 괴롭게 한 측면도 상당합니다. 우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창덕궁을 복원하는데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궁궐을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일으켜 무려 궁궐 3개를 새로 만듭니다. 나중에 덕수궁이 되는 경운궁, 나중에 경희궁이 되는 경덕궁, 그리고 인경궁이 있었죠. 나중에 없어지는 인경궁은 청기화로 가득했을 만큼 그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며 그만큼 국가재정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과하게 투입되었다는 거죠. 궁궐 하나 만드는데도 백성은 갈려나가는데 이걸 4개나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질적 중립외교. 그래도 광해군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가 바로 외교 분야입니다. 광해군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는 쇠약해진 상태였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떠오르던 당시 상황에서 명나라는 후금 정벌을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광해는 알고 있었죠. 후금이 매우 막강하다는 것을. 그래도 광해군은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애하는 강홍립을 불러 얘기합니다. 김명나라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파병을 보내긴 하지만 정세를 파악하여 후금에 투항해라. 이는 명나라와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며 실리를 얻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친 거죠. 물론 당시 성리학 관점으로 보면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 예심이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반대파 대다수 신하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때 광해군은 명분, 원리 다 좋은데 후금의 심기를 건드려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것이냐 묻자 신하들은 할 말이 없었죠.
인조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다. 신하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앞서 말씀드린 무리한 궁궐 사업으로 백성들의 민심도 돌아서게 되니 결국 반대파였던 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은혜로운 아버지의 나라인 명나라를 배신하고 야만적인 오랑캐 놈들이랑 교류하다니 전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이는 부도덕한 패륜 정권. 1623년 결국 서인 정권은 훗날 인조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 역사상 두 번째 반정인 인조 반정. 광해군은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 가게 되고 그렇게 광해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광해군은 부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같이 강화도로 유배를 갔는데 아들은 몰래 탈출하려다 걸려서 죽게 되고 며느리는 자결하게 됩니다. 이를 본 부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광해군은 혼자 쓸쓸히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더 보내게 됩니다. 유배지에 데리고 가는 관리가 광해군을 아랫방에 묵게 하는 모욕을 주고 심부름하는 나인이 영감이라 부르며 멸시하기도 했죠. 세자 시절 전장을 누볐던 성군의 모습부터 폭군으로 전락하여 폐위되기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광해군. 1년 귀양생활 18년 만인 67세의 나이로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해군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